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고백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기 전 평범한 50대 가정주부였습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남편이랑 제가 건물이 한 채 있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아들들도 자기 밥벌이는 알아서 하고 배우자감도 알아서 잘 찾아왔으니 큰 걱정거리는 없는 편이었죠. 첫째 아들은 30대 초반에 자기처럼 직장인인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들한테 반찬을 좀 해서 주느라 우연히 며느리랑 마주쳤는데 며느리가 참 곱더라고요. 생김새만큼이나 말투나 행동도 차분하고 우아해서 며느리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가정교육도 잘 받았는지 저한테 인사도 잘하고 말도 기분 좋게 잘하는 편이었죠. 인사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손하게 잘 이야기하니까 이런 며느리가 어디 없을 것 같았어요. 바로 아들 녀석이랑 며느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렸는데요. 아이고, 예쁘게 생긴 게 말도 예쁘게 잘하네. 둘이 잘 만나봐라. 나이도 있으니 결혼할 거면 얼른 하고. 아들 녀석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눈치던데 며느리 너만 마음 딱 정하면 바로 진행해버려. 행여나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농담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아들 녀석도 이런 며느리를 놓치기 싫었는지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이런 여자친구 어디 가서 만나기 어렵지. 꽉 붙잡고 있으면서 결혼 생각 나도록 엄청 잘해줄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평생 독거노인 해야지. 아들놈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며느리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들 녀석이 며느리랑 더 만나보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 지 좀 됐거든? 내가 결혼하자고 엄청 졸랐는데 얼마 전에 확답을 받아냈어. 여자친구 집에 곧 결혼 허락 받으러 갈 거고 우리 집에도 여자친구가 곧 올 거야. 엄마, 허락해 줄 거지? 그럼, 난 저번에 한번 봤잖니. 난 바로 심사 통과다. 너만 사돈들 분들 만나서 잘하면 돼. 만약에 네가 심사 통과 못하면 혼날 줄 알아라. 아들 녀석이 이때까지만 해도 곧 있으면 결혼할 생각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놈이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옛날 기준이면 30대 초반이 빠른 나이에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남자가 3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하면 빨리 했다고 하잖아요. 결혼해서 같이 살 보금자리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들한테 아파트를 사줬어요. 예전부터 모아둔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해서 어찌저찌 애들 아파트 사줄 돈을 모아둔 거였어요. 원래 아들 명의로 해주려고 했는데 세금 문제랑 다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한 거예요. 제가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로 사주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아들이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아들이 아직 젊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서 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아파트 명의를 바꿔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 명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필요할 때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재정적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었죠. 아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다행히 아들 녀석이 사돈을 만났는데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허락을 받았다니 이거 기뻐해야 할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들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자친구가 계속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물어보면서 걱정했어. 여자친구도 나랑 빨리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정적인 부분이 안 보여서 조금 걱정되나 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둘이 좋다면 반대는 안 하겠다면서도
나보고 우리 딸 책임질 수 있는 거 맞냐고 계속 의심을 하더라고.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분이 나빠 보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가 결혼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기 원하잖아요. 사실 우리 아들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연봉도 그리 높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연봉이나 학벌 같은 조건은 며느리 쪽이 조금 더 우위였거든요. 사돈 쪽에서도 걱정되었겠죠. 저도 기분은 나쁘지만 이해했어요. 여자는 보통 상향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자기보다 연봉이 적고 학벌 적은 남자랑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우리 집안이 여유는 있다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잘 사는 집안은 아니고 건물 한 채 운영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사돈 쪽에서는 저희 집안 재산 규모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나 봐요. 사부인이 글쎄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 있죠? 김서방 집안에 건물이 있다고 해도 한 채 정도고 아들 건물이 아니라 부모님 건물 아니야? 부모라고 자식한테 건물에서 나오는 돈 다 줄 것도 아니고 밑에 남동생도 있다던데 부모 지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아들 말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무 기죽어 있길래 마음 같아서는 바로 아파트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해두고 네 돈으로 산책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해두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을 해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많이 도와줄게. 내가 너희가 살 집을 사뒀거든. 그런데 이게 또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네가 아직 세금 낼 여유도 없고 또 내가 여러모로 네 재산 관리해주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내 명의로 한 거거든. 나중에 아들 네 이름으로 명의 바꿀 거니까 며느리한테는 이 아파트가 네 명의로 된 집이라고 말해라. 제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들 녀석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하길래 저도 마음이 놓였죠. 어차피 며느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결혼 후 아들은 결혼 생활에 무척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와이프가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건강을 엄청 챙겨줘. 맞벌이인데도 알 사람이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어. 나보다 더 힘들고 고생한다고 신경 써주더라고. 아들 녀석이 입이 찢어질 것 같이 웃으면서 엄청 좋아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았죠. 한편으론 아들놈이 걱정돼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만 시켜 먹지 말고 너도 좀 해야 한다. 너무 한 사람만 잘해주면 나중에 사이 틀어져. 며느리가 다 한다고 해도 서로 돕고 해야지. 알겠지? 제 눈엔 아들 녀석이 너무 애처럼 보여서 이야기한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나 봐요. 아들놈이 글쎄 제 말을 이렇게 대꾸했었거든요. 에이, 당연하지. 뭘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 나도 나서서 하겠다고 하고 청소하고 빨래해. 집안일을 서로 하려고 해서 오히려 난리야. 아들 녀석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했는데요. 저는 아들 녀석이랑 며느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되는데 며느리가 저한테까지 잘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요즘엔 아들보다는 딸을 찾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저에게 잘했을 정도니 얼마나 효부처럼 굴었는지 아시겠죠? 정말 며느리를 좋게 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틈만 나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엄마도 내가 건강검진 같은 거 귀찮다고 잘 안 받고 건강관리도 잘 안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집사람이 건강 챙기라면서 매일매일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를 챙겨줘. 이래서 다들 결혼하나 봐. 아들이 이런 자랑을 하는 걸 보니 아들이 며느리의 이런 점 때문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아들이 그 무렵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야근과 주말 출근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당연히 단순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아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갈수록 안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여기서 살이 더 빠지고 얼굴이 퀭해지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건강 챙기라는 잔소리만 하지 않고 아들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리 말해봤어요. 아들, 너 요즘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 얼른 병원에 가봐라. 곧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 건강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지? 큰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 좀 받아봐. 아들이 평소 같았으면 무슨 병원이냐고 했겠지만 자기도 상태가 이상해진 걸 눈치챘나 봐요. 어느 날 연차를 내서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전화 좀 달라고 했죠. 평소에 아들 녀석이 워낙 건강했고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설마 했어요. 끽해봐야 과로 때문에 몸이 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후로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아들이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엄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암이래. 몸 안에 있던 암이 여러 장기로 이미 전이된 상태였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 정말 망연자실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니? 그 병원에서 뭔가 오진을 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진단 내린 의사를 한번 보러 가봐야겠다. 아니다, 다른 병원부터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이렇게 아들을 위로해봤는데요. 지금 어디 있어? 엄마가 갈게. 혼자 있는 거야? 아유, 우리 아들 그만 울어라. 건강검진 받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지. 아들이 대꾸도 못하고 끄끄거리면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겨우 진정을 했는지 아들 녀석이 이리 말했죠. 와이프는 출근해야 해서 없고 집 근처 병원에 혼자 있지. 아직 와이프한텐 말도 못했어.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안 사람한테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다. 아들 녀석이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고 있길래 어느 병원에 있냐고 재차 물어보고 바로 달려갔는데요. 병원 앞에서 울고 있는 아들 녀석을 꼭 안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우리 아들 어쩌면 좋냐? 어떡하면 좋아? 울지 마라 내 새끼. 괜찮을 거다. 포기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며느리 생각해서라도 치료 받아보고 부딪혀 봐야지.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기술이 많이 발달해 요즘은 시한부 선고받고 그래도 치료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다더라. 막 이렇게 정신없이 아들을 위로해줬는데요. 제 위로가 아들한테 그렇게 큰 힘이 안 됐나 봐요. 축 처진 목소리로 자기 이제 어쩌면 좋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고 했죠. 아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남편, 며느리까지 아들 녀석이 암인 게 믿겨지지 않아서 다른 큰 병원으로 데려가 봤는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똑같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가족 모두 아들의 암 소식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를 하려고 다 같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열었는데요. 처음엔 며느리와 저 남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며느리 둘 다 일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아들을 돌보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엔 꼼짝없이 하루 종일 있어야 했죠. 그래서 저의 심신은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은 몸살에 걸려 몸이 움직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만으로는 어렵겠다 싶어 간병인을 고용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도 처음엔 낯선 사람과 있는 게 꺼려진다며 간병인을 쓰는 걸 내켜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쳐하는 모습을 보자 자기가 이기적이었다고 반성하며 간병인을 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간병인을 쓰자고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선뜻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남편을 위해 연차에 가족 돌봄 휴가까지 낼게요.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런 복지는 참 잘 돼 있거든요. 병간호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병간호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병실 쓰는 거 싫다고 해서 1인실을 쓰다 보니 병원비도 많이 나갔잖아요. 보험 들어놨다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을 다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올 남편 병간호는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세요. 며느리가 정말 마음씨가 고운 게 느껴졌지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손을 꼭 잡은 채 일이 대꾸해봤는데요. 지금 병간호를 너 혼자서 하겠다는 거니? 우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로 가족끼리 미안해하는 거 아니다. 간병비도 아끼는 거 아니고.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게 돼. 나 봐라. 얼마 전에 몸살 때문에 크게 앓았잖니. 제가 아들을 돌볼 테니 며느리 너는 이제 좀 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밤낮으로 간호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걱정이면서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몸살을 크게 앓고 나서 몸이 좀 회복되려던 찰나에 하필 허리를 삐끗해버렸지 뭡니까? 왜 안 좋은 일은 항상 한꺼번에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좀 고생하다 보니 아들 병문안도 많이 못 갔죠. 그나마 제가 아플 동안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 곁을 지켜줘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이런 정성과 다르게 아들의 병세는 나아지긴커녕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마지막쯤에는 아들 녀석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해서 며느리가 집으로 데려와서 간호했었거든요. 저도 물론 며느리랑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병간호는 젊은 사람이 해야지 어머님이 하실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 혼자 충분히 울 남편 돌볼 수 있으니까 어머님을 신경 쓰지 마세요. 가끔씩 병문안만 오셔도 좋아요. 며느리가 어째서 이런 시련을 겪을 수 있냐고 한탄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오히려 초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주니까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병원도 퇴원한 상태인데 너 혼자 아들을 돌보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게 보통 일이니. 저는 그래도 병원에 있어서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잖니. 지금은 돌볼 수 있을 것 같아도 나중엔 힘들어지니까 나랑 같이 병간호하자. 집에 남을 들이는 게 불편해서 간병인 쓰기 싫은 거면 내가 도와주는 게 낫다. 병원에서 처음 병간호할 때야 너도 직장 다니고 야근하다 보면 내가 하루 종일 봐야 하니 힘들어서 몸살이 났다만 지금은 너도 휴직하고 있는 상태라 딱 번갈아 하기도 좋지 않니? 시엠이라서 불편한 거면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허리도 이젠 괜찮다.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인데 나도 신경 써야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병간호를 돌아가면서 하자고 제안했지만 며느리가 끝까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한테 전부 다 맡기고 대신 제가 자주 찾아가서 아들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들을 보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아들을 보러 갈수록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히스테릭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병마와 싸우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 녀석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미 눈빛에는 총기를 잃은 상태였죠. 심지어 치매 노인처럼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대체 어떻길래 치매 노인처럼 보였냐고요? 아들이 글쎄 힘없이 누워있는 채로 이런 식으로 며느리한테 쌍욕을 했거든요. 엄마, 내가 왜 아픈 줄 알아?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여자한테 당했어.
저 여자는 사기꾼이고 인간 말종이야.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지옥에 가야 해. 이렇게 말하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죠.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뿐인데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막말을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눈치를 막 보면서 이리 혼을 내는데요. 회사까지 쉬어가면서도 돌봤던 애한테 갑자기 왜 이래? 새아가가 너 하나 때문에 한동안 일도 쉬다가 결국 재택근무까지 하고 있잖아. 일하랴 너 돌보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텐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제 말을 알아듣고 수긍을 하겠어요? 바로 또 욕을 하려고 하길래 복창이 터질 것 같았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착한 며느리가 저를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너무 아파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저 사실 그동안 말 못한 게 있거든요. 남편이 글쎄 저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머님 잠시만 이리로 오실 수 있나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며느리가 은밀하게 저를 부르니까 일단 방 안으로 따라갔는데요. 뭘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려나 싶었죠. 방문까지 꼼꼼하게 닫아놓고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며느리 팔에 있는 상처를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 이리 소리치고 말았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니? 어쩌다 이런 상처들이 생긴 거야? 설마 이거 우리 아들이 그런 거니?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저는 며느리 입에서 아니라는 말이 나오길 바랐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맞아요, 어머님. 이거 전부 다 남편이 던진 물건에 맞은 거예요. 지금 남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언제 저 세상 갈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운 마음에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던 며느리가 그동안 힘들게 고생한 게 북받쳐 올랐는지 울먹이더라고요. 착한 며느리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꼭 안아줬죠. 며느라,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네 나이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괜히 우리 아들을 만나서는 너무 미안해. 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내 말을 들을까 싶은데 한번 말해볼게. 다른 사람 목소리도 아니고 엄마 목소리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며느리를 다독여놓고 다 같이 방을 나왔는데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긴 했어요. 아들, 아무리 힘들어도 며느리 생각 좀 해줘. 마음을 예쁘게 먹으면 몸도 금방 좋아질 거야. 내 말 듣고 있지? 우리 며느리가 널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봐줘라, 응? 아들 녀석의 흐리멍텅한 눈빛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와서 아들 녀석한테 이렇게까지 악을 지르며 엄청 뭐라 했죠. 우리 아들 듣고 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는 네 와이프가 불쌍하지도 않니? 모든 거 다 제쳐주고 네 병간호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아들을 부여잡고 있으니 며느리가 옆에서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제 귓가에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확 들리는 바람에 이성을 되찾게 됐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프면 다 제정신 아니고 그런 거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그날은 며느리 손에 이끌려 아들네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아들한테 건넨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에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저랑 남편은 물론 며느리까지 나서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들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 아들 장례식을 하게 됐고 아들 발인이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누군가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이야기를 하길래 몰래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죠. 남편 명의로 된 신혼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남편 명의로 된 집이 확실해요. 남편이 생전에 항상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집이 내 집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명의로 된 집인 것처럼 자주 말했어요. 며느리가 여전히 아들과 살던 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설마 며느리가 아들이 남긴 유산을 노리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전까지 며느리가 보여준 모습은 아주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를 찾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화장실 갔다 온 척 연기를 하니까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있죠? 어머님, 신혼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상속 신고할 때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대요. 협의한 뒤에 재산을 분할하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날 잡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게 아들이 며느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제 명의로 된 집이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서 제가 머뭇거리다가 이리 말해버렸죠. 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 언제든지 전화해라. 내가 네 시간에 맞추마. 오늘은 이만 푹 쉬고 무슨 일 있으면 말하고. 알겠지? 이러고 며느리랑 헤어지긴 했는데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다행히 며느리는 아직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여전히 아들 명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며느리가 전반적으로 참하고 야무지긴 한데 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가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자취도 한번 안 해본 아이라 그런지 아예 문외한 수준이랄까? 하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들 집인 것처럼 속일 수 있었던 거고 변호사랑 상담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 등본 하나 확인해보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전 그 집이 제 집이니까 저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들을 잃은 저도 이렇게 슬픈데 며느리는 오죽하겠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며느리에게 그 집이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니까 나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돼서 첫째 아들이 살던 집을 판 다음에 신혼집을 사주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 집을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정없어 보여서 제가 따로 돈을 조금 챙겨주려고 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날 잡아서 첫째 아들이었던 집을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발인 당일까지만 해도 사근사근하게 잘 말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거든요. 며느리가 피곤한 건지 몰라도 평소랑 다르게 시큰둥하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을 꺼냈죠. 며느리가 대충 단담만 하고 있는데 베란다에 쓰레기 봉투가 있는 거예요. 전에 왔을 때는 베란다에 쓰레기 봉투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바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며느라, 이게 뭐냐? 왜 쓰레기 봉투를 안 내놓고 있어? 이렇게 두면 벌레 꼬이고 냄새난다. 바빠서 그랬니? 내가 나가는 길에 버리고 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다급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쓰레기길래 이러는 거야?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야? 왜 안 하던 행동들을 하니? 너 설마...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보니 아들 옷이랑 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손에서 쓰레기 봉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랑 쓰레기 봉투로 줄다리기 싸움을 하더니 나중엔 포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결국 쓰레기 봉투를 쟁취해내서 그 안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장례식 날 처리하지 못한 유품들을 그냥 한데 모아놓은 거라고요.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얼른 쓰레기 봉투 안을 뒤져보니 그 안에 진짜로 아들 짐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그 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비닐봉지에 싸진 니들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꺼내 들어서 며느리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잠깐만, 이거 병원에 있어야 할 것들 아니니?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설마 너 여기서 뭐 가져와서 맞추고 그랬니? 의료인이 아닌데 그래도 되는 거야? 이때부터 점점 천사 같았던 며느리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무언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등골이 서늘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리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서 요양하러 온 첫날에 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져와서 맞춘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데려가면 될 걸 제가 설마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해명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죠. 세상에 어떤 병원이 환자를 저렇게 퇴원시키겠어요? 제가 그 순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짓거렸어요. 어머님은 왜 저희 집에 오자마자 쓰레기 봉투에 꽂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 문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세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걸 더 물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끝까지 제 말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 얘기를 꺼내는 거 있죠? 어머님, 제가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명의로 된 집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아내에게 이전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어머님, 아버님이 서로 상속분을 나눠 가는데요. 근데 어머니,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 돌본 거 제 기여도가 크잖아요. 제가 남편 병간 후 죽어라 하고 개고생했으니까 이 아파트 전부 다 넘겨주세요.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며느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인 이후 점점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의심의 파도가 머릿속을 뒤집어 놓았고 결국 제 두 귀로 확인 사살을 당했습니다. 며느리의 속내를 알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저런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는지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는데요. 전 당연히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해버렸죠. 사실 둘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거든? 이미 상견례 날짜도 잡은 상태야. 둘째 아들한테 줄 신혼집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격분하면서 이런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저 생각해 주시는 척하더니 결국 아들이 먼저네요? 남편까지 이러는데 집까지 뺏어가시는 거네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집해왔다고 얼마나 으스댔는 줄 아세요? 남편 그놈이 자기가 눈치 보일 때마다 집 이야기 꺼내면서 자랑해대고 온갖 갑질을 해댔다고요. 이거 없어서 나 참... 내가 이 집 때문에 병 걸린 사람 곁에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근데 개고생한 날 두고 병문안도 자주 안 오던 도련님한테 이 집을 넘기겠다고요? 기어이 법정까지 가시겠다는 거죠? 병간호를 제가 가장 많이 했으니 그 기여분도 주장해서 받아낼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나가세요. 꺼지시라고요. 며느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습을 숨겨왔던 걸까요? 아들 녀석을 병간호해주면서 사랑하니까,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돌봤던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오직 제 재산, 아파트, 집, 이 단어들만 떠올리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순간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말았는데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건데? 난 며느리 너 정말 좋게 보고 평생을 잘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저 세상 갈 때까지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가 이렇게 선 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사별한 마당에 무슨 며느리고 딸이라고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이제 남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별도 이혼이나 다름없으니 꺼지시죠. 며느리가 현관문을 가리키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나가겠어요? 호통을 치면서 버티고 서 있었지만 며느리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죠. 이거 놔라. 난 이대로 못 나간다. 나갈 거면 며느리 네가 나가라. 내가 미쳤다고 네 말대로 나가겠어? 이거 놓으라고. 그렇게 전 제 명의로 된 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전 그 길로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등기부 등본이라도 떼와서 참교육해 주려고 했는데요. 제가 신혼집이 아들 집이라고 속여서 이득을 본 게 뭐가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해봤자 성사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고소하라고 난동을 피우려고 했죠. 이 집이 서류상 제 집이니까 계속 있으면 주거 침입죄로 고소해버리겠다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며느리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실체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아무튼 이렇게 며느리를 참교육해 주려고 벼르고 있던 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대선 씨 보호자분 되시죠? 김대선 씨가 입원했던 병원 간호사입니다. 김대선 씨가 병원에 있을 때 충격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찝찝한 마음에 연락을 해봤어요. 아들 녀석이 병원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거의 거기서 살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간호사 몇 명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이리 물었죠. 그 병원 간호사분이 연락을 주신 거라고요? 퇴원한 지가 언젠데 연락을 주신 거죠?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길래 갑자기 이렇게... 저는 당연히 병원 및 청구 문제나 분실물 때문에 전화를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질문에 간호사가 이런 식으로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환자분 개인정보를 몰래 열어봤어요. 이 정도로까지 참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찝찝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김대선 환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 말을 들으니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겨우겨우 진정을 하면서 아들의 근황 소식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저 세상 가서 발인까지 끝낸 상태예요. 왜요? 생전에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병원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간호사가 사고가 난 걸 이야기해 주긴커녕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간병해 주셨던 분이 김대선 씨 아내분이시죠. 김대선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내분이 충격적인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김대선 씨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면서 진통제를 더 투여해주길 바랐는데 병원에서 안 해주려고 하니까 아내분이 왜 안 해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감해하면서 진통제를 과다 투여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내분이 그때 알겠다고 말하는데 뒤돌아서 미소를 짓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왜 저런 말을 듣고 웃지 싶어서 아내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만 들었는데도 벌써부터 며느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발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간호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진통제를 몰래 슬쩍 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신참이었어서 선배 간호사들한테 말했는데요. 글쎄 김대선 씨 아내분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간호사 말로는 이때 수간호사가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대요. 보호자분, 왜 멋대로 진통제를 가져가셨어요? 설마 환자분한테 놓으려고 하신 거예요? 진통제에도 종류가 있고 정해진 양이 있어서 함부로 놓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수간호사 말을 듣고 멋쩍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아파하는데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안 놔주니까 답답한 마음에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간호사가 며느리에게서 진통제만 빼앗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통제 양이 그대로 있는 거 보니 다행히 진통제를 쓰기 전에 잡은 것 같았대요. 그 뒤로 그 간호사가 며느리를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느리의 수상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 있죠? 그런데 김대선 씨 아내분이 병원에서 지내니까 환자분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서 암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의사가 아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김대선 씨 아내분이 고집을 피웠어요. 김대선 씨 아내분이 결국 환자분을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와, 며느리가 이렇게 난동을 피워놓고 제 앞에서는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해서 집에 데려왔다고 말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병원에서는 아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거죠. 저는 며느리가 전담해서 돌보고 있었으니 며느리가 하는 말만 믿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제가 너무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니까 간호사가 이런 말을 덧붙여주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전화를 드릴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내에 김대선 씨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병원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거든요. 보통 환자를 억지로 퇴원시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가족분들 중에 퇴원 후 환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 가족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무슨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에 환자분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해봤는데 진짜로 돌아가셨네요. 무조건 며느님이 나쁜 짓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아들이 빨리 저 세상 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봤죠. 그럼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날 있었던 병원 CCTV 녹화본이랑 간호사들이 기록한 차트들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갈게요. 간호사 선생님은 조금 난감한 말투로 그건 직접 와서 이야기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해 못할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CCTV를 쉽게 잘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요구했는데 의외로 병원 측에서는 순순하게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며느리가 수상했다고 증언해 주시기도 하셨고 1인실 병실 CCTV라 아무래도 수술실 CCTV보다는 허락을 받기 쉬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에게 몹쓸 짓을 하는 간병인들이 있어 비슷한 이유로 종종 확인을 요구하러 오는 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간병하는 가족에게 의심을 품고 또 다른 가족이 확인하는 경우인데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동의하에 병실 CCTV를 보니까 아주 가관이 돼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은근히 아들을 괴롭혔더라고요. 대놓고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은근하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 CCTV와 차트 등 전부 다 증거로 준비해놓고 곧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등기부 등본까지 떼었어요. 그 길로 바로 며느리가 있는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주려고 하다가 제가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시끄럽게 하니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쫓아오면 어쩌냐면서 용건만 말하고 빨리 가라고 짜증을 냈죠.
저는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소리쳤죠. 이년아, 이 아파트 아직 4명이란다? 아니, 애초에 아들 명의인 적도 없었어. 원래부터 4명이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파트가 남편 명의가 아니라뇨. 그 애가 저한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내용건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내가 얼마 전에 소름 돋는 전화를 받았어. 내가 우리 아들 저 세상 보내려고 무슨 짓을 저질렀다며. 그때 바로 며느리가 찔렸는지 몸을 움찔하더라고요. 뒤늦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어머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남편을 저 세상 보내려고 했겠어요? 세상에, 제가 그런 천하의 인간 말종으로 보이세요? 이제 시어머니도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제가 이리 비아냥대고 말았죠. 하, 끝까지 구라를 치겠다 이거지? 아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 간호사한테 다 들었어. 며느리 네가 진통제 훔친 거 병원에서도 반대하는데도 일부러 퇴원까지 시킨 것까지 전부 다 알아버렸다고. 병원 CCTV 녹화본과 간호사들이 적어둔 차트들도 받아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아들 괴롭히고 멋대로 퇴원하는 바람에 아들이 더 빨리 저 세상 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며느리 팔에 있는 상처를 가리키면서 이것까지 질문해봤는데요. 설마 이것도 거짓말이야? 아들 때문에 팔에 상처가 생겼다며? 이것도 꾸며낸 말이야? 도대체 왜 그랬어?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냐고? 그렇게 우리 아들 나쁜 놈 만들고 재산 빼앗고 싶었어? 제가 끝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더 열받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죄송해요. 팔에 생긴 상처는 그냥 남편 병간호 해주다가 부딪힌 건데 때마침 상처가 생겨서 어머님 신뢰를 얻으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별 뜻은 없었어요. 고작 제 신뢰를 얻고 완벽하게 속이려고 그런 작전을 짰다는 게 진짜 괘씸했죠. 그래서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며느리에게 이리 말해버렸어요. 며느리, 너도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 며느리 네가 한 짓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사과하지 마. 미안하단 말로 때울 생각하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며느리가 지 살고 싶다고 제 말을 전부 다 씹더라고요. 바로 무릎을 꿇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저잖아요. 어머님이 예뻐하던 며느리인데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한테 거짓말 하셨잖아요. 아까 이 집 남편 명이 아니고 어머님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도 그동안 저 속인 거니 서로서로 용서하면 안 될까요? 제가 남편 병간호 해주다가 재산을 노리게 된 건 맞지만 처음엔 남편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저 희생해서 남편 돌본 거 맞다고요. 그런데 점점 버티기 힘들어져서 포기할까 싶었는데 남편이 남긴 재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 고생한 걸 보답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제가 전부 다 무시하고 112에 전화를 해버렸어요.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한 짓 때문에 곧바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게 됐죠. 며느리가 진통제 훔치려고 했던 것, 병실 CCTV, 병원 반대에도 퇴원시키려고 한 것 등등 수상한 증거들은 많았어요. 그 외에도 며느리가 한 찬인 공로할 짓들이 샅샅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이었거든요. 그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피해자가 참 악질이더군요. 아드님에게 치료제가 아닌 치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반 흔한 영양제로 약을 바꿔서 피해자분한테 먹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한 진술들이 있었는데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머님 충격받고 쓰러지실까봐 조심스럽네요. 저는 괜찮다고 계속 말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왜 아들이 좀처럼 낫지를 않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멋대로 집으로 가버리고 병원에서 먹이라는 약은 안 먹이고 그 외에도 집에서 우리 아들에게 별별 짓을 다 하느라 그랬던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한 별별 짓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며느리가 버리려고 했던 쓰레기에서 괜히 니들이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로 며느리를 믿고 있었을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떠나갈 쯤에는 아들 녀석도 며느리의 실체를 알아버렸지만 아들의 병세가 깊어져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으니까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 마음대로 판을 치고 다녔겠죠. 경찰의 입을 통해 며느리가 한 짓을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증거도 확실히 있었고 피의자분이 자백을 하셔서 죄가 인정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확실하게 조사해서 죄값 받게 하겠습니다. 경찰이 위로를 해주셔서 겨우 눈물을 그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경찰 말대로 며느리가 다행히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자기 집안에서도 버림받아 의절을 당했습니다. 사돈은 자식 잘못 키운 자기 잘못이라면서 사과하셨고 어떠한 선처도 해주지 말라면서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분노에 휩싸여 어쩔 줄 몰랐고 절대 지워질 수 없는 마음의 흉터를 남겼습니다. 가장 큰 잘못을 한 건 며느리지만 저는 제 죄 또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된 사람이 더 꼼꼼하게 살폈다면 며느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며느리 말만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우리 아들을 더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거였어요. 분명 좀 의아하거나 미심쩍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며느리의 수작질에 눈이 멀었던 거죠. 여러분이 저를 한심한 어미라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꿈속에서 아들이 찾아와 저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하면서 무릎을 꿇곤 했죠. 둘째 아들의 결혼이 아니었다면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첫째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버렸을 겁니다. 집안 분위기 눈치 보느라 예비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결혼을 1년이나 미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을 처분하고 둘째 아들네를 결혼시켰습니다. 다행히 둘째 며느리는 제가 신혼집을 해다 주는 걸 너무 고마워하며 첫째 며느리처럼 재산을 탐하는 짓도 안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첫째 며느리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을 놓고 있어요. 요즘은 둘째 며느리가 손자를 한 명 낳아서 손주 보는 낙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씩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상처와 죗값은 아마 평생 동안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